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장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카텔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전시회가 리움 미술관에서 진행 중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우리나라 대학생이 거기 가서 바나나를 다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껍질만 다시 붙여놨다 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이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에요. 일단 이 사진 잠깐 보시기에 앞서서 그렇죠? 지금 이 광자의 제목이 철학 인문이고 부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부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냐면은 철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또는 개념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 존재라는 개념이 있는데 철학에는 이 존재는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또는 세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도 그 자체로는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가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식을 지닌 존재인데 이때 인간의 의식도 역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보이세요? 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타인의 의식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금 타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 타인 또는 타인 그 자체,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철학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도 보이는 영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현대 미술로 오게 되면 예술 철학에서는 예술의 본질 그런 거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접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 주제로 해서 많이 다루는데 일단 그런 철학으로 여러분들을 입문하려고 만든 강좌인 만큼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것 하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술 작품과 관련된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대학생이 먹었다는 바나나인데, 자, 이거는 지금 전시 중인 바나나가 아니라 2019년에 전시가 됐던 바나나입니다. 그 당시 이 작품이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에 팔렸었어요. 1억 4천만 원짜리 작품입니다. 비싸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다투나라는 사람인데요. 그 행위예술가입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시에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떼어서 껍질 벗겨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고픈 예술가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얘기죠. 자, 바나나를 먹어버렸습니다. 1억 4천짜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지금 작품이 사라진 건가? 그러니까 작품이 파괴된 건가? 손상된 건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바나나를 먹어버렸으니까 저 바나나 작품 산 사람 1억 4천만 원 주고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가? 배상을 해야 되는가? 결론은 배상 안 해도 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그 전시를 주관했던 갤러리스트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갤러리스트에 따르자면은 작품 바나나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먹은 건 그냥 실물 바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작품 바나나는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생각, 개념. 그러니까 작품 바나나는 생각 내지는 개념이다. 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작품이 생각, 즉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실물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작품이 파괴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카텔란의 바로 이 작품, 코미디언, 바나나 작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념 미술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미술. 자, 그래서 살짝만 이 개념 미술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중간중간 그 외래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가 이름 관련해서는 강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미술이라는 용어를, 개념 미술 자체는 196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미술의 한 사조입니다. 근데 이 개념 미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됐던 건 헨리 플린트라는 그 철학자 겸 퍼포먼스 예술가에 의해서인데, 자, 이 사람이 개념 미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용문을 제가 따왔어요. 컨셉트 아트란 무엇보다도 개념이 재료이다. 개념은 언어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컨셉트 아트는 언어가 재료인 예술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컨셉트 아트는 말 그대로 개념 예술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예술의 재료, 마치 조각, 그 청동 조각을 하는 조각가의 재료가 청동인 것처럼, 또는 석고상을 만드는 사람의 재료가 석고인 것처럼, 자, 개념 미술을 하는 작가의 재료는 개념이다,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금 저 갤러리스트의 반응 이해가 갑니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개념이기 때문에 실물 바나나가 사라져도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솔 루이시라는 역시 개념 미술 작가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이디어나 개념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예술 작품에서 생각이 또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조셉 코스스라는 또 개념 미술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작품을 볼 텐데, 코스스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적어도 듀샹 이후, 듀샹은 역시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그 사람의 작품을 볼 거예요. 듀샹 이후 모든 미술은 본질적으로 개념적이다. 미술은 단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스라는 작가는 적어도 듀샹이라는 작가 이래로 오늘날의 미술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이죠. 자, 그럼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방금 이 코스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개념과 작품 간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코스스의 작품인데 제목이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입니다. 제목이 중요해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거 실물 의자죠. 실물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다음 왼쪽을 보시면은 의자의 사진이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 속의 의자가 바로 저기 있는 저 의자를 찍은 사진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종이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 또 부착을 해놨는데, 저기 부착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의자에 대한 영어 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저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의자, 뭐뭐하기 위한 앉기 위한 도구로서 어쩌고 저쩌고, 유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의자를 설명하는 그런 사전적 글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 듣습니다. 제목이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고 할 때 세 개가 뭔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물 의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전적 정의. 자, 그럼 이제 남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 개의 의자,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하나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죠. 왜 그냥 세 개의 의자가 아니라 하나의 의자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네. 아하,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 또는
같은 의미까지만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의미까지만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다. 좋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네. 의자인데 그걸 사진을 찍고 여기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말하는 원래 하나의 의자는 저 실물 의자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실물 의자가 바로 하나다. 자, 그럼 만약에 실물 의자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 그리고 세 개 의자라고 할 때 이 하나가 실물 의자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에 해당되는 무엇은 네, 일단 이 세 가지 각각에 다 어떤 식으로든 조응을 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해요. 네, 어떤 공통점이 발견돼야 됩니다. 세 가지 각각의 대상들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실물 의자 좋습니다. 실물 의자가 있고 하나, 그 다음 얘는 실물 의자니까 당연히 겹치죠. 첫 번째. 의자 사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진 속의 의자가 바로 저 의자를 찍은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우진이 제가 저기 서 있고 다른 남자의 사진이 거기 있다고 할 때 그게 실물 장우진과 저 사진은 관련이 되는 건가요? 약간 흔들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로 넘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거법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실물의자 가설은 그래서 파기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같은 의미, 이 대답 후보를 갖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의미는 어떤 대상과 관련된 뜻이고, 뜻은 결국 일종의 개념이죠. 같은 개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념이고, 그리고 그 개념이 이 세 가지 각각의 대상들에 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든 아니면 연결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런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점검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실물의자. 실물의자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강의실에도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의자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의자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되는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왜냐하면은 의자에 대한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알고는 있는데 말이죠. 근데 막상 그 의자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들, 실제로 존재하는 의자들 또는 실제로 과거에 존재했던 의자들, 이 의자들은 실제 의자들은 무수히 많거든요. 게다가 의자들의 형태는 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어떤 의자는 너무 아방가르드하게 전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저게 의자인지 테이블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의자의 기준을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자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자를 인식을 하게 되는가? 의자를 의자로서 식별을 하게 되는가? 즉 의자를 의자로서 알아보게 되는가? 이거 의자네? 책상이 아니라? 네. 이때 철학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의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의자를 의자로서 알아봅니다.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자, 사진의 경우 그러면은 역시 의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네, 맞죠. 저 사진이 저 의자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의자라는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우리가 의자를 인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자 사진에서 의자라는 개념을 통해 의자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진이 개 사진도 아니고 고양이 사진도 아니고 의자 사진이라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의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 결국 사전적 정의는 뭘 담고 있는가? 의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리저리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개념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결국 우리는 저 세 가지의 대상들에 공통적으로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저 세 가지를 알아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결국 하나, 개념이라는 의자라는 개념 또는 의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바라본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고 할 때 하나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직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의자를 의자로서 알아보는데 개념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또는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유의미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적 차이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질적 차이들, 형태상의 어떤 차이들. 지금도 예를 들어 이 강의실 안에도 수많은 질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크기에 있어서. 큰 것, 작은 것, 또는 모양에 있어서 둥그렇고 네모나고 길쭉하고 뭐 납작하고 등등등. 그다음 촉감에 있어서 뭐 보슬보슬 딱딱 등등등. 자, 이 수많은 어떤 속성들, 말하자면은 질적 차이들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많은 어떤 질적 차이들이 지금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수많은 다양한 질적 차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념이에요. 자, 아까 개념을 컨셉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컨셉을 어원상으로 보자면은, 네. 여기서 컨은 강조의 뜻입니다. 컨이라는 접두사는 강조, 강조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세프트가 남는데 이 세프트는 라틴어 카페레에서 왔습니다. 카페레는 무슨 뜻이냐면 테이크, 그러니까 쥐다 또는 잡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념은 원래 잡는 걸 뜻합니다. 쥐어 잡는 걸 뜻해요. 즉 포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질적 차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흘러가 버리면 아마 우리는 무엇이 흘러갔는지, 무엇이 지나갔는지 기억하기도 힘들거니와 잘 이해하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경험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딱 잡아서 포착을 해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부족하죠. 그냥 잡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분절을 하면서 잡아야 됩니다. 아티큘라숑이라고 하는데, 분절한다는 건 마디를 나누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구분을 하는 걸 뜻합니다. 분절은 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흘러가는 유동적인 질적 차이들의 흐름 속에서 구분하고 나누는 가운데 포착시키고 그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둥그렇거나 네모나거나 또는 어떤 촉감에 따라서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또는 색깔에 따라서 하얗고 검고 빨갛고 등등등. 자, 근데 이것들이 다 뭐죠? 개념들이에요. 빨강, 하양, 노랑, 우리가 지금 구분해낸 것들. 자, 그러니까 개념은 말하자면 사실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개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의자란 개념도 없고 책상이란 개념도 없고 강의실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개념도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커피잔이 하나가 올려져 있는데 커피잔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잔이 이 탁자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구분되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해요. 심지어 여기 존재하는 수강생분들이 바닥에 붙어 있어서 이 건물과 원래 하나인 건지 아니면 구분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다는 건 구분이 없다는 거고 아무런 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모르고 형태도 모르고 그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서로 구분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덩어리, 굉장히 모호한 덩어리, 아무것도 구분 안 되는 그런 흐름만 있을 뿐이죠. 또 한 가지,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강아지랑 제가 전철을 탑니다. 강아지는 전철을 타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저는 전철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로서 전철에 관한 개념을, 그리고 사람들이 전철을 관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용하는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승차권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요. 카드 삐빅 이런 개념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이라든가 승차, 하차, 그리고 승객, 그리고 역, 그다음에 목적지 등등등. 자, 그런 개념들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반면 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는 그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상봉역인데 예를 들어 그 다음 역이 어디죠? 중화역 좋습니다. 상봉역에서 중화역까지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강아지랑. 이때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상봉역에서 승차를 했고 그 다음 자리에 앉았고 빈자리에. 근데 그 과정에서 저쪽에서 멀리 있던 사람이 내가 먼저 서 있었는데 뛰어와서 앉으려고 했지만 제가 탁 제지하면서 먼저 딱 앉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면에 충실하면서도 제 권리를 잃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중화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승객들이 내리고 다시금 그때 저는 내리고 있었는데 다른 승객들이 또 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차는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자,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한 것, 요역에서 중화역까지 가면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해냈어요. 반면 강아지 입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아지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있는 공간이 전철이라는 공간인 것도 모르고 그것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철이 간간히 흔들리는데 그 이유도 모릅니다. 이동 중이라는 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게다가 승객이 승차하고 하차하고 그런 개념도 없고 빈자리라든가 아니면 서 있음, 앉아 있음 그런 개념도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걔한테 우리가 나중에 물어본다고 쳐보죠. 언어는 아닌 무언가의 어떤 일종의 텔레파시 기능을 통해서 저도 모르겠지만 넌 도대체 뭘 봤니? 아마 우리가 본 거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전철을 탄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처럼 했던 경험에 관련해서 전철을 탔다는 경험적 의미, 내용을 부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은 음악이구나 이것은 소음이구나 또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만져볼 수 있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수많은 질적 차이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코스 같은 경우에 개념 미술가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카탈란의 바나나 작품도 개념 미술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 미술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가 있는데 바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1917년에 전시 시도가 있었습니다. 1917년에 이제 듀샹이 내놓은 작품인데, 자, 보시다시피 저게 소변기입니다. 소변기. 소변기라는 건 뭘 뜻하는가? 듀샹이라는 작가가 저 작품을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힘들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 소변기를 그냥 갖다가, 사다가 저기다가 전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냥 소변기인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볼 수 있는 바로 그 변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작품이 됐어요. 나중에 듀샹이 이 작품을 제출했었을 때 그 전시회 심사위원들이 사실 이 작품을 일단 접수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직접 관람객들한테 전시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니까 창고에다가 박아놨었대요. 나중에 듀샹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듀샹이 쓴 글이 지금 인용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머트 씨가 자신의 손으로 샘을 제작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상용품 하나를 골라서 새로이 붙여진 제목과 대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의해 그 실용성이 사라져버리도록 전시했다. 그럼으로써 사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창조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왜 머트씨라고 했냐면은 지금 듀샹이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제출한 게 아니라 머트라는 가명으로 저 작품을 제출했거든요. 저기도 서명이 돼 있고요, 머트로.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옹호해 주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사실 이 작품을 직접 전시하기 꺼렸던 이유는 왜냐면 전형적인 작품이 아니잖아요. 작가가 직접 만든. 근데 조시장이 볼 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직접 손으로 만들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 그냥 슈퍼마켓 같은 데서 뭘 사다가 그걸 전시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 왜냐면 그 작가는 선택을 했대요. 선택을 한다는 건 다른 병기도 많은데 하필 이 병기를 또는 병기가 아니라 꽃이라든가 의자 같은 걸 선택할 수 있는 하필 병기를 등등등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미술품 전시에 출품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접수가 됐고 그렇게 출품된 이상 이제 이 병기는 사용 용도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지만 적어도 전시 공간에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말하자면 작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리자면 몇 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듀샹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물론 원본은 없고 원본 어차피 그 공산품이지만 원본이 분실돼서 복제품을 전시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어쨌건 그 소변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관람객 중 단 한 명도 그 소변기에다 소변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으로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듀샹이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 실용성이 사라져 버리도록 했다고. 실용성.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용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 속에서는 이러저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작품으로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미술 작품으로서 제출을 하니까 그 실용성이 현실적인 용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 결과 결국 듀샹은 뭘 만들어냈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했다. 어떤 사고방식? 병기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 또는 생각, 즉 개념.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일상용품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탁자나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바닥에 깔린 카페트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새로운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트씨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듀샹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듀샹이 이런 식으로 공산품을, 즉 현실 속의 물건을 예술작품으로서 제출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예술과 현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어왔었는데 그 차이가, 즉 예술과 현실 간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게 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예술은 모방으로서 간주가 됐습니다. 예술은 모방이다. 또는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다. 또는 재현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다.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 모방이란 건 뭘 뜻하죠? 예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속에 나무가 있다라고 할 때 나무를 그린 그림이죠. 이때 이 그려진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진짜 나무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 그림 속의 나무는 이 진짜 나무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가짜다. 즉 예술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 그림은 가짜다. 즉 진짜 현실 속의 나무가 아니다. 진짜 현실 속의 나무가 아닌 나무 그림은 비현실적인 어떤 것이다. 맞죠? 다만 그 비현실적인 나무 그림은 현실 속의 나무를 모방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예술은 가짜를 만듭니다.